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저희 백세인생은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건강 프로그램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건강 상식들을 강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게 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주시는 강사님들의 탁월한 강연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건강 상식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관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아무래도 네. 흉부외과 전문이시다 보니까 네. 수술 집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교수님 수술할 때 부담 안 되세요? 어떠세요? 부담 많이 되죠. 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수술할 때 부담을 느낄 때 네네. 부담을 더는 교수님만의 뭔가 특별한 루틴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 같은 경우 이제 수술 전날, 음. 큰 수술이 있는 전날에 약속을 안 잡습니다. 아. 약속을 안 잡고 조금 일찍 잠을 자죠. 어. 잠을 자고 잘 때 조금 미리 음. 머릿속으로 그냥 다음날 수술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면서 머릿속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몇 가지 그런 것 상황을 좀 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또 수술하기 전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거든요. 아. 근데 기도문이 이제 환자분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저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를 이제 회복해달라.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고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수술을 앞두신 환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흉부외과 영역에서 최소 침습 수술에 관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수술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흉부외과 영역에서 최소 침습 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강의인데요. 처음 제가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 그리고 신앙 속 의학에서 바라본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마무리할까 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제 오지 않는 환자분 중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수술장 아침에 이제 수술을 준비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를 타고 이제 수술장 입구에 와서 대기실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불안하시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제 수술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 한 분 한 분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표정이 불안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분들 잠시라도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게 벽에다가 성경 말씀을 조금 해놓고요. 또 이제 누워서 계신 분들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정에다가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편안하시기를 하게 했고, 이제 또 저희 음악을 찬송가를 조금 잔잔하게 좀 틀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그만 일이지만 항상 이제 수술을 해서 환자분이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오시고 수술대 위에 누우시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이제 기도문을 읽어드려요. 기도문을 읽어드리는데 이제 환자분을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 의료진을 위한 기도, 그리고 환자분이 잘 회복될 수 있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환자한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느 분도 그 기도를 거절하신 분이 없었어요. 없으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시잖아요. 전신마취 이제 수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시고 이제 퇴원하고 가시고 외래 오셨을 때 몇 분이 말씀하세요. 그때 정말 불안했는데 기도해 주신 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당해야 되는 뭐 일이 아닐까, 조그만 일이 아닐까 해서 계속 그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최소 침습적인 목적은
가령 환자분들이 이제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되실 수 있게, 아까 저희 처음 말씀드렸던 주제처럼 100셋이 되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입니다. 저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면 마취죠. 수면 마취로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폐암이나 이런 수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게 전신 마취가 아닌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고 걱정하세요. 수술 중에 자기 깨어나면 어떡하냐. 근데 깨어나시는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 중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는 전신 마취지만 이제 이게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 삭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일 뿐이지 전신 마취는 동일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고, 이제 자발호흡, 본인이 직접 하는 호흡을 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인공호흡기라는 걸 저희가 수술 전신 마취할 때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량의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폐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폐에 손상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또 폐렴도 많이 생기는 것도 하고, 또 기도 삭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지에 자극을 하고, 저희 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좌우 폐를 갖다 따로 기도 삭관을 해서 한쪽 폐를 짜부러뜨린 상태, 허탈시킨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시면 기침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염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합병증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해서요. 입원 기간도 확실히 줄어들기도 하고 빨리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환자분한테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면 하에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분 전신 마취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심전도라든지 혈압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를 보고요. 또 그 머리 쪽에 의식의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BIS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마취가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깨거나 그럴 실 없고,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면 이게 제대로 환자분이 호흡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수술장에 오시면 기도 삭관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숨 쉬면서 있지만 전신 마취 하에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호흡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환자분이 좀 큰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수술 전에 미리 재활학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환자분한테 필요한 호흡기 재활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좀 시키고 호흡 운동을 실제로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술 중에는 이제 아까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수술 후에 빨리 재활하실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관리 하게 되고, 수술 후에 이제 환자는 변수가 있거든요. 관을 오래 갖고 있다든지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통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하는 수술 후 통증은 아마 무통주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버튼 누르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무통주사는 이게 정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전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흔히 생기는 게 구역, 구토, 메스껍죠. 그리고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많이 생기죠. 많이 어지럽다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그 통증 조절 방법은 늑간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수술한 부위에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벽측 흉막 바깥쪽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24시간 계속해서 약물이 나가서 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위는 굳이 마비시키는 게 아니고 수술한 부위만 마비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갖다 최소량으로 이제 진통제도 적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 효과도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부작용도 훨씬 적은 거고. 그래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여기가 남의 살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 신경을 마비시켜 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 퇴원할 때쯤 되면 이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이게 남의 살 같다는 게 점점 좀 본인 신경이 살아나면서 콕콕 찌른다고, 그래서 외래 오셔가지고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수술 직후에는 안 아팠는데 집에 가서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서 이제 해서 제 환자 중에 수술 후에 실제로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 거의 없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늑간신경 차단술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환자분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고 수술 후에 폐렴이라든지 기침이나 이런 재활 치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 모든 환자에서 실은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재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호흡법들 몇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오므린 입술 호흡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예전에 강의 중에 저희가 만성 폐사성 폐질환 했었는데 거기 호흡법에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흡기 시에는 이게 편하게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하는 건데 한 2초 정도를 갖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편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4초. 그러니까 1대2의 비율이죠. 그리고 입술을 갖다가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끄는 느낌으로 그래서 편하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2초 정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술을 모으고 코로 흡입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코로 흡입하고 내쉴 때는 입술을 오므려서 4초간 2배로 이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폐에 양압을 걸어두어서 폐가 잘 늘어나게 하고 가래 배출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예후도 좋으시고 회복이 빠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미리 가르쳐 드리죠. 이렇게 호흡하는 법들 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횡격막 호흡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호흡하는 방법은 뭐냐면 배하고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호흡을 할 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가슴을 안 움직이고 배만 움직이게 한다 느낌으로 호흡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횡격막을 쓰는 거거든요. 보통 성인들은 횡격막을 쓰지 않고 어렸을 때는 횡격막을 많이 쓰는데 성인이 되면은 횡격막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을 쓰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안 움직이고 배만 움직이게 호흡을 하는 거죠. 이게 횡격막 호흡법이고요. 다른 또 호흡은 뭐냐면 이제 폐분절 호흡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령 이제 저희 폐 수술한 부위가 아무래도 가래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갖다가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폐를 양쪽에 4분의 1을 해서 가령 내가 우상엽을 수술을 했다. 그럼 여기를 세게 누르시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압력이 가도록 본인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여기에 압력이 간다. 여기를 특별히 여기를 누르면서 더 압력이 가게 수술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 폐가 더 펴지는 거죠. 무기폐가. 이제 이게 폐분절 호흡법이고요. 이제 횡격막 강화 운동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횡격막 호흡법 했잖아요. 이 아래쪽에 뭐 모래주머니나 뭐 책 같은 거 올려가지고 횡격막 운동하는 걸 좀 강화시키는 그런 호흡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침입니다. 기침을 상당히 잘해야 결국 수술 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거든요. 무기폐가 생기면서 그게 폐렴으로 가기 때문에 기침하는 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편하게 이제 아까 입술 오므린 호흡 아시죠? 한 2회 정도 하신 다음에 숨을 다 내뱉은 상태에서 배 명치 아래쪽을 잡고 세게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를 배출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무기폐에 있는 기도에 있는 분비물들을 잘 배출이 돼야 수술 후에 폐렴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핑 기침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기도에 있는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숨을 이제 성대를 연다는 느낌으로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작게.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 기도에 있는 분비물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짧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순간적으로 이게 가래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기침이나 허핑 기침, 입술 오므리는 호흡법들이 환자분의 폐렴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통증이 심하거나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 기침 방법이라 해서 환자 등 쪽에서 배를 잡고 해준다든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배를 명치를 올려주는 걸로 해서 이제 보조 기침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 환자분들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수건이나 이런 걸 대고 수술하게 저희 기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하고요. 또 체위배단법은 뭐냐면 가령 이제 아까 이제 4분의 1 나눴잖아요. 가령 이쪽에 엑스레이를 보면 이쪽에 무기폐가 있어서 가래가 많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을 중력에 의해서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있다 그러면 머리를 약간 높게 한 상태에서 이 등 쪽에 베개 같은 걸 넣죠. 그러면 머리는 올라가고 하면 이쪽으로 가래가 잘 나올 수 있겠죠. 만일 좌측 아래쪽에 무기폐가 있고 가래가 많다. 그러면 다리 쪽을 좀 올리고 베개를 왼쪽에 놓으면 아래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체위 배단법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진통법 같은 거에서 바이브레이터 있잖아요. 그걸 대면서 이제 가래가 잘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쓰는 기구들이 뭐냐면 인스피로미터라고 해서 숨을 크게 마실 때 이제 공이 올라가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공을 올라가게 해서 폐활량을 늘리는 치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이렇게 진동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진동에 의해서 기도를 자극해서 가래가 잘 나오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환자분에 맞춰서 최대한 종원을 해가지고 호흡 관리하는 거, 이게 호흡기 재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수술 전부터 미리 환자분을 교육시키고 수술 후에 바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환자분 예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외과 수술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심장 수술 자체의 개념이 이제 마취약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고 멸균 수술법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9세기부터 이제 발전을 했고, 실제 이제 내시경이나 복강경 수술 이런 것들은 1980년대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하는 수술은 1999년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개용술이나 개복술. 왜냐하면 내시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흉곽경을 사용한 내시경, 아니면 로봇을 하는 방법. 이걸 환자분 상태나 수술 부위,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 단일공 수술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흉곽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멍을 3개 내지 4개 정도를 뚫어요. 이걸 뚫고 이제 한 구멍으로는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구멍으로 이제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통증을 어디서 느끼냐면 이 갈비뼈 아래쪽에 늑간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저희가 구멍을 뚫을 때 이 늑간신경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구멍을 하나만 뚫습니다. 하나만 뚫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3군데 4군데 뚫는 게 아니라 구멍 하나로 이제 모든 기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카메라도 들어가고 수술기구 들어가고 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이 상당히 적죠. 대신 이제 수술 자체는 조금 기구들끼리 충돌을 많이 하죠.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 단일공 수술이 시간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대신에 환자분은 훨씬 제가 불편한 만큼 환자분은 통증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단일공 수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이제 발전을 좀 보면요,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게 결국 수술하는 방법이 개복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다면, 이전에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서, 특히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요. 그래서 비뇨기과의 그 전립선 수술이나 산부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실은 로봇 수술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최근 흉부외과에서도 이제 저희 폐암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에서도 대장 수술이나 대장암 수술 이런 것들 수술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뭐 개용 수술이나 개복 수술은 점점 좀 줄고 있고, 흉곽경 수술이나 아니면 로봇 수술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흉부외과에서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로봇 수술은 이제 환자분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실은 수술하는 사람은 침대에 있지 않고 수술 때 옆에 있는 콘솔이라고 딴 기기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면 자체를 갖다가 확대를 해줍니다. 한 3-4배 정도 확대를 해주니까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여요. 잘 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술 기구를 사람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저희가 돌려도 완벽 360도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 팔은 360도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가 상당히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고요. 또 상당히 그 수술해서 피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술을 해도 로봇 수술을 하면 잘 보이고 움직임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외과 의사가 느끼는 피로도가 적기 때문에, 로봇 수술의 장점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잘 보이게 비율을 갖다가 3-4배 확대시켜 주니까 훨씬 잘 보이고, 수술도 팔이 360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복도 입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피로도가 적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환자분 결과를 훨씬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저희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는 이제 추후에 계속 로봇 수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일반화된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한 65개 병원에서 로봇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한 104개 정도의 로봇 시스템이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이제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과는 이제 비뇨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외과 파트에서 많이 하고 흉부외과도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 처음 도입된 게 199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3년 됐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은 이제 4세대가 나왔고 요즘은 이제 기존 시스템도 있지만 단일공으로도 아까 로봇은 여러 개 적어도 3개 정도 썼어야 되는데 요즘은 단일공으로 하는 로봇 수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많죠. 뭐 여러 가지 환자분 통증도 줄여오고 병원 입원 기간도 줄여줄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이제 비용이죠. 비용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3가지 장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식도암이라든지 폐암 수술, 종격동, 그다음에 심장 수술 등에서도 다 로봇 수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로 벌써 교수님의 12번의 강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들으면서는요, 용어들이 좀 어렵고 생소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비유도 사용하시고 워낙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어떤 날은 막 수술 현장 직접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좋았는데요. 어디 가서 저희가 이렇게 흉부외과 건강 상식들을 들을 수 있겠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나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그냥 조용히 수술하고 환자 보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죠. 네. 살아왔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수술하고 쌓아왔던 이런 경험이나 지식들이 이렇게 또 쓰일 수 있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강의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100세 인생 가족분들에게 건강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다룬 주제들이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돌이켜 보면 이제 암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생기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폐암, 식도암, 내지는 이제 심장 수술, 여러 가지 또 에크모, 상당히 조금 다들 원치 않는 그런 질환들을 제가 좀 많이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질환이 진단이 되거나 하셨을 때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거기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치료를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건강 상식과 희망까지 전해주고 가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다음에 좋은 기회 꼭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